이걸 배웠어요. 대학원 시절에 배웠단 말이에요. 네.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수업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 나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예요. 맞습니다. 네, 매우 고에너지 천문학의 창시자. 창시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타이틀. 용어를 창시했다. 그렇죠. 용어는 근데 용어는 사실... 우리 교수님이 그렇죠, 창시해 그렇죠, 주셨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열심히 광고하고 계신 광고주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광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균관대학교 노창동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제가 이번에 네 번째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부작, 그 3부작은 사실 트릴로지로 완성입니다. 아, 완결이에요, 사실상. 그때 저는 완결을 마음먹고 와서 급하게 어떻게 쓰든 완결을 지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트릴로지는 그대로 끝났고 네. 이번에 할 내용은 약간 스피노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핀오프. 본작에 이스터 에그들이 숨겨져는 있지만 그 본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스피노프만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벤져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이언맨 얘기하고 헐크 얘기하고 토르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하나씩 다루는 거예요, 오늘도. 오,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런 스피노프다. 그러니까 그 전 내용을 랩장님처럼 다 기억하시는 분은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걸 처음 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진짜 그대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쌍성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쌍성계 중에서도 결국에는 빌드업을 해가지고 감마선을 만드는 쌍성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페이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다 아티스트들의 임프레션으로 그린, 그러니까 실제 사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쌍성계들을 좀 종류별로 예쁜 사진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시작은 정의를 하고 가야겠죠. 쌍성계란 무엇인가? 쌍성계란 대충 두 개의 별이 들어있겠거니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쌍성이니까. 근데 그쵸. 이제 정확히 정의를 하면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무게 중심을 중점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즉 계를 이루고 있는 형상을 저희가 쌍성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inary star system.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별 시스템, 계. 그래서 그렇죠. 딱 직역이 된 거예요. 세 글자로 딱 쌍성계로. 근데 네. 지금 오늘 하는 이 쌍성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주에는 태양과 같이 이렇게 별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매우 드물어요. 요즘 최근 연구로는 별들의 85%까지도 쌍성계 혹은 다성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맞아요. 85%면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그렇죠.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태양처럼 영향을- 혼자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 중에서도 좀 적게 보는 모델들도 40%, 50%까지는 쌍성계 혹은 다성계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성계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그러니까 쌍성계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계도 있고 뭐 사성계, 별이 3개, 4개, 5개가 서로 이제 돌고 있는 그런 거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쌍성계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쌍성계 얘기를 하기 전에 별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항상 저의 운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원래 맞습니다. 맨 위에와 같은 운명이었는데 요즘에는 블랙홀이 될지도 몰라요. 살이 찌면서. 요즘에 원래 저의 운명은 외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거는 약간 보시면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별이 태어나고 나서 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약간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루트를 지금 본 건데, 그래서 위로 가는 루트 하나, 아래에서는 분기점이 하나 있어서 이제 두 개로 네. 끝이 나눠서 세 개의 엔딩이 있죠. 네. 네. 위에 있는 이제 좀 질량이 낮은 별부터 갈게요. 아까 이제 항성님이 말씀하신 원래 항성님의 저의 운명. 모습입니다. 원래 항성님의 운명 같은 저 위쪽으로 가면은 태양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핵융합을 하겠죠. 네. 근데 별이 저희 태양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저희 낮과 밤은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별이 굉장히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균등하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뜻이겠죠. 그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중력하고 핵융합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이제 밀어내는 프레셔를 만들면서 압력을 만들면서 그 두 개가 정확히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이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연료를 이제 막 태우잖아요. 저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아주 오랫동안 태울 거예요, 태양은. 근데 열심히 태우다 보면 이게 다 태울 때 정도 되면은 얘가 이제 겉표면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기 그 바로 다음에 Red Giant라고 써 있는 친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도 언젠간 저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 지구고 화성이고 뭐 다 먹어요. 왜냐면 얘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그러죠, 거성.
네. 그런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태우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점점 이제 팽창을 하다가 네. 이제 안에 코어까지 보여지는 정도로 이게 막 늘어나요. 그 네. 형태를 그 다음인 플라네토리 네뷸라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 표면들이 다 날아가고 나면은 네. 결국에 남는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백색 외성, 화이트 어. 드워프입니다. 외가 이제 작을 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드워프라고 해서 난장이 그죠, 같은 난쟁이라는 뜻이니까 왜소한 사람. 네, 왜소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아, 불태우고 네. 남긴 거구나.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하얗게 불태웠다가 정답이에요. 맞아요. 진짜 하얗게 불태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친구는 작아요. 작고 더 이상 핵융합도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작냐면, 그러니까 질량은 대략적으로 이제 태양 질량의 1.4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태양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크기는 지구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원래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 엄청 큰데 그 질량이 다 쪼그라들어서 지구만한 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덴시티가 높겠죠. 네. 저기 들어가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그냥 납작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백색 외성이 있는데 그럼 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밸런스가 맞길래 그렇죠. 얘가 그 형태를 유지하느냐 하면은 그걸 저희가 전자 축퇴합이라고 불러요. 전자 축퇴합. Electron Degeneracy Pressure인데 네. 이게 이름 들으면 딱 어렵죠. 어렵다는 네. 생각 딱 들죠. 어려워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이게 뭐냐면 파울리 선생님 기억나세요? 네, 파울리 선생님. 뉴트리노 할 때 제가 파울리 선생님 춤추러 가신 분. 빵댕이, 빵댕이. 그러니까요. 빵댕이. 빵디. 맞아요. 맞아, 빵디 흔들러 빵디로. 가신 분. 네. 그래서 이게 제 첫 이스터 에그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이 파울리 선생님이 그때 네. 당시에 제가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중성미자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오. 이걸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는 걸로 사실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네. 분이거든요. 이 전자 축퇴합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양자 역학적으로 똑같은 전자는 또는 전자 같은 페르미온이라는 그룹의 입자들은 같은 에너지 레벨을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들은 막 밀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계속 다음 에너지 레벨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층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약간 네. 입주를 1층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서 와서 사는 게 괜찮아요? 안 되지. 당연하지. 우리는 다 베타적이야. 똑같은 거예요. 파울리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 전자들도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거를. 그쵸. 우리 집에 못 들어와. 한 집이 차면은 바로 다음 집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근데 네. 물론 이제 본인의 반쪽은 하나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확히 이제 스핀이 반대가 되면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결혼한 사람. 네, 그렇죠. 커플까지는 커플까지는 받아요. 돼. 와, 진짜 너무하다. 여기서 커플까지는 돼. 입자도 커플까지는 좀 특별 취급해서. 야,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이 축퇴합 때문에 이 축퇴합 때문에 그 중력과 맞서 싸워서 결국에 이걸 유지를 해줘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질량이 높은 별을 볼게요. 네. 그럼 아래로 가는 저 파란색 별 있죠. 저 네네네. 친구 좀 더 질량이 큰 친구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쟤도 연료를 열심히 태워요. 저 때는 이제 또 안정적인 상태고, 그럼 거기서 또 열심히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계속 점점 더 질량이 높은 원소들을 태우기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철까지 가면은 확 줄어들었다가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네. 초신성 별 폭발해서 자체가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고 가운데 이제 핵만 남는데 그 핵이 질량이 아까 백색 외성이 태양 질량의 1.4배 이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 아, 그렇게 네, 남는구나. 이상부터 태양 질량의 3배 이하까지. 3배 이하. 네, 까지면 중성자별. 중성자별이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저 중성자별에 대해서 쟤는 좀 중요한 친구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아까 제가 그 전자 축퇴합이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다시 아파트로 예를 들게요. 좋아요. 아파트인데 네. 막 10만 층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희가. Damn. 네. 네. 그러면 랩장님이 네. 들어가실 차례예요. 네. 드디어 청약이 되신 거예요. 아, 드디어. 근데 99,567층이야. 와, 네. 근데 너무한데? 거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음 날 그치. 거의 다음 날에 출근할 수 있겠네. 그러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들어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이 전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전자들도 와 이렇게 높은 에너지까지 들어가라고? 나 안 아이. 들어가고 만다.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이 오히려 에너지적으로 더 효율적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일렉트론 캡처예요. 그게 이 전자가 이 에너지 레벨에 들어갈 바에는 나는 그냥 양성자랑 합쳐져서 한 몸이 될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합쳐져요. 한 몸이 되면 양성자랑 전자가 합쳐졌으니까 중성자가 돼요. 오. 그러니까 이 질량 1.4배를 넘어가는 질량부터는 얘네들이 다 합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물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중성자 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더 높은 층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승화 교수님이 지금 하는 게 전자는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고 중성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나는 재택근무를 하겠다, 집을 안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오, 너무, 이거 중성자별 완전 탐나네. 네. 역시. 근데 요 중성자별도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중성자도 중성자 축퇴합이 있어요. 오. 아까 전자 축퇴합죠. 그러니까 중성자도 또 같이는 안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 굉장히 독립적이네. 좋습니다. 얘도 같이 안 사니까 그걸로 이제 또 프레셔가 형성이 돼서 네. 그렇게 막아주는 거. 근데 얘는 더 작아요. 중성자별은 훨씬 더 작아서 네. 아까 대략 지구보다 좀 큰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백색 외성은 중성자별은 지름이 10, 20km밖에 안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보다 작은 거예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정도 사이즈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아까 태양 질량의 이제 막 3배까지도 가는데 걔네들이 센트럴파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태양이 거기에 세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난 거죠. 야, 다 잘 될 거야 교수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정이면 관측을 못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관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크기 보시면 지금 말한 크기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크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추정을 합니다는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을 거다. 근데 우주 스케일에서 10km짜리를 보려면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픽셀 하나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얘네가 어두워요. 빛이 많이 안 만들어요. 맞아요. 그 대신 왜냐면 행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성자별들은 펄서라고 그래서 그죠. 강한 자기장을 네. 내죠. 그걸 바탕으로 걔가 거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기장으로 관측하는 거구나. 그리고 중성자별 자체도 레어하지만 본 친구들도 있어요. 매우 가까이 있는 친구들. 몇몇은 또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펄사 말씀을 하셨는데 펄사가 사실 오늘 제 토크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성자 별들 중에 펄서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우주의 등대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이스터에그예요. 왜냐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돕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로 돌고 막 밀리 세컨드 스케일로 돌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초당 막 몇십 바퀴 돌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만한 친구가 태양 질량의 뭐 3배를 갖고 초당 뭐 20바퀴를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오버하는 친구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전제 기파를 만드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거기다 얘네가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기장의 폴을 따라서 그러니까 N극, S극 있듯이 극을 따라서? 네, 네. 극의 라인을 따라서 magnetic field 라인을 따라서 자기장 라인을 따라서 얘네가 돌 때마다 요 길로 에너지를 빛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빛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전파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고 또 다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가. 네네네. 근데 이 라인이 우리한테 올 때만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돌면서. 그래서 이 펄세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펄서가 있다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펄서들을 찾았습니다 인류가. 그래서 이 펄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펄서가 뭔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성자별 중에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었을 지금 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쪼그라드냐고 그 정도 세기로 빨리 돌면은 왜 이렇게 납작해지지 않냐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덴시티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축태압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쵸. 네, 물리적인 법칙으로 그 축태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버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루트를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블랙홀인데 초신성 폭발까지는 똑같아요. 네.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코어의 질량이 아까 말씀드린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 친구는 이제 블랙홀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름 그대로 빛도 탈출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를 블랙홀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얘기할 때 까맣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주조차도 까맣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주조차도 까맣지 않은데 저희 눈엔 까매 보이지만 네. 이 블랙홀은 정말 이제 까만 거죠. 왜냐하면 빛도 탈출하지 못하니까. 그 어떤 것도 탈출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로켓을 쏠 때 우주 네.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네. 뭐 달도 가고 막 하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속도를 내서 결국에는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까지 도달해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결국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공을 엄청 빨리 던져요. 엄청 세게 던지는 거. 말도 안 되게 세게 던질 수 있다면 달처럼 궤도를 갖고 이제 돌겠죠. 그런 것처럼 이 블랙홀은 탈출 속도가 결국에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세요.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현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블랙홀은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빛도 탈출하지 못하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친구를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맞아요. 맞긴 한데 훨씬 그거보다 간단한 건데 사실. 압축되어 오, 대단하시. 야, 허가가님 감사합니다. 와, 역시 이틀 만에 교수님. 맞추실 줄이야. 와, 네, 작다. 작다. 네, 작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저희가 compact object라고 불러요. Compact 우주에서. object. 네. 그래서 작은 물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친구가 작은 물체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쌍성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그 쌍성계의 구성원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요 컴팩트 오브젝트인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백색 외성은 오늘 제 얘기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고 대부분 중성자별 아니면 블랙홀이 나올 건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컴팩트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는 쌍성계들을 좀 볼 것이다. 다음은 그냥 예쁜 사진입니다. 이 컴팩트 오브젝트들의 예시 좀 예쁜 관측 결과들 좀 가져왔어요. 왼쪽에 보시면 저것도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찍은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찍은 건데 화이트 드워프예요. 백색외성 촬영한 건데 네. 저 가운데 엄청 큰 거 있죠. 네. 저게 백색외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어느 백색외성도 저렇게 빛나는 게 없어요. 저 엄청 빛나는 친구는 시리우스 A예요. 그러니까 시리우스 자리에 있는 A라는 별이고 쟤는 그냥 별이에요. 그냥 별이고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큰 별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아래 화살표 있죠. 화살표 옆에 조그만 점 보여요? 네, 약간 보여요. 먼지 같은 점. 네. 저게 백색 외성이에요. 그리고 저게 Sirius B. B. 아, 귀엽다. 그래서 저 두 친구가 쌍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있는 친구고 요렇게 백색 외성을 그러니까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아 진짜 드워프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작죠? 진짜 귀엽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이유가 한 8광년 떨어져 있어요, 저희로부터.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8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가까운 거예요, 우주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가까운 우주 거예요. 스케일로 생각해야 우주 되는데. 생각하면 정말 가까운 거다. 8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볼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중성자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찾다 보니까 중성자별을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심지어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혼자 있는 중성자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는데 이름은 이제 RxJ 185635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중성자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로부터 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광년도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것도 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저 하얀색 점. 네. 저게 이제 중성자별인 거죠. 네.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찍은.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블랙홀이죠. 네. 사실 블랙홀 자체를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전파 망원경인데 커다란 안테나 놓고 전파 받는 망원경인데 네. 이게 세계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어요. 네. 걔네를 다 데이터를 합치면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천문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아, 이 우리가 받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토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트를 한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블랙홀이 반짝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렇죠. 네. 네. 반짝이는 저 빨간 게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는 아, 분들이 그렇죠. 네. 의외로 많은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약간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건 설명을 드리면 이제 M87이라는 외부 은하예요. 얘는 외부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하의 중심에는 굉장히 거대한 블랙홀이 다 있을 거다라는 설이 지금 좀 많이 지배적인 상태이고 그 친구를 찍은 거예요. M87. 그래서 얘는 외부 은하다 보니까 5,3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저희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확 뛰죠. 아까 네. 8에서 400이었나요? 400에서 이제 갑자기 5,300만으로 이제 확 뛰는데 외부 은하니까 멀리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블랙홀은 아니고 강착 원반이라고 해서 네. 이제 블랙홀 주위로 이 물질들이. 디스크가 생겨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은하잖아요. 은하 네네.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하는 그 사이사이에 물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막 가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주변을 다 여기 중력이 강력하니까 글로 이제 조금씩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가서 거기 주변을 도는 거죠. 도는 아. 토성 고리처럼. 쉽게 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네. 뭐라고 생각하면 대여섯 살짜리 조카가 양념치킨 먹다가 입으로는 들어갔는데 요 주위에 다 묻히죠. 그렇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오케이. 그것만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것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치킨은 안 보이고 양념만 보이고. 보이고 있어. 그래서 쟤는 양념치킨을 먹었구나. 아. 거기에 그 우리가 블랙홀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주위에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이 그 자기장이랑 뭐 다른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거기서 빛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원반이 도는 반지름에 따라서 네.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 같은 속도로 다 돌면 네. 이렇게 도니까 비빌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다르니까 얘가 비비면서 도는 거예요. 아, 서로. 계속 서로 비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도넛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한 링이 있고 그 안에 요만한 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안에 또 요만한 링이 있고 네. 걔네를 링별로 이제 생각을 하면 얘네가 비비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열이 나와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이. 마찰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비벼서 이렇게 손 비비듯이 비벼서 뜨거워져요, 얘네가. 와, 참 신기하다. 네, 그래서 거기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아. 요 강착 원반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도 맞아요. 자기장을 통해서도 입자들이 빛을 만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 있다고 했죠. 항상 어떤 연구를 하던 내가 왜 연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쌍성계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들어가도록 그림 할게요. 좋네요. 네, 예쁘죠? 그래서 빨간색, 저도 파란색으로 하고.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쁜 거는 다 아티스트가 그린 거다. 그래서 이제 연관 이유 첫 번째가 많다.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아.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무시하기는 좀 애매해요. 얘네가 만약에 뭐 진짜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아 뭐 그래, 요건 좀 다음에 연구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상성계들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천체 물리학적 연구 자료예요.
그 이유는 얘네가 매우 규칙적이에요. 왜냐면 중력, 무게 중심을 가지고 얘네가 네. 무슨 모빌 돌듯이 굉장히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를 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를 관측했을 때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보여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그 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별이 있을 때보다 정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근데 또 약간 모순적이게 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네. 얘기냐면 얘가 평소엔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네. 근데 순간순간 불규칙적으로 플레어링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주에서 파티가 일어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전체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네? 진짜 순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얘네들한테서. 그러니까 이걸 많이 봤다 하면 다 난리가 나는 진짜 파티, 불꽃놀이,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주에서. 우리가 네, 우주에서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넉넉히 있으면 못 보는 거죠. 그쵸. 이 쌍성계들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논문 축제가 축제. 일어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논문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이스터 에그예요. 제가 그 전자기파 여러 종류로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죠? 저에너지부터 고에너지로 갈 때 네. 전파, 마이크로파, 저괴선,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는 가시광선, 그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물론 인간이 그냥 나눠놓은 종류라고 하기는 했지만 네. 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빛이 다 나와요. 모든 빛이요? 모든 쌍성계에서 다 모든 종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각각의 쌍성계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파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X선도 나오고 이런다던가 아니면은 네. 전파도 나오고 마이크로파도 나오고 뭐 X선도 나오고 이런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뭐 중간중간에 이 빠지듯이 몇 개가 빠지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나와요. 그 말인즉슨 전파 망원경 하는 분 관측하고 X선 하는 분 관측하고 뭐 관측이. 저처럼 감마선 하는 사람도 관측하고 데이터 합쳐보면은 너도 봐? 나도 봐. 나도. 너는 왜 봐? 야 너도 야 너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정보가 좀 많이 쌓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분야 자체를 멀티 웨이브랭스 아스트로노미라고 불러요. 아, 파장 파장 천체 물리. 네. 천체 물리. 왜냐면 파장으로 봤을 때 네. 여러 종류의 파장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할 재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뿐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메신저 4개 있었죠. 우주선, 전자기파, 중성미자, 중력파. 그죠? 기억나죠? 맞아요. 4개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이 4개도 종류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멀티 메신저 아스트로노미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네. 이 멀티 메신저 아스트로노미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얘네들. 얘가 가장 핫한 토픽이에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왜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연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네. 이스터에그예요. 요거 약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이게 펄사 B1913 플러스 16이라고 해서 네. 초당 17바퀴를 도는 펄사예요. 아까 펄사 기억나시죠? 중성자별인데 우주의 등대.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저희 양쪽으로. 등대, 저희 도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헐스랑 테일러라는 분들이 네. 1993년에 노벨상 받은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기억 못 하시는 눈빛인데 그렇죠. 이 노벨상을 받게끔 해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펄사가 다른 중성자별이랑 옆에 보면 비슷한 사이즈의 친구 있죠. 네. 다른 중성자별이랑 쌍성계를 이루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발견한 걸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얘를 보니까 우주의 등대라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얘가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1초에 17바퀴를 돈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딱딱딱딱 이렇게 찍혀야 돼요, 데이터가. 그렇죠. 근데 얘가 어쩔 때는 좀 늦게 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뭐지? 기계의 결함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쟤는 정확한데 그쵸. 측정 장비가 그쵸, 그쵸.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 근데 그 늦고 빠른 거 자체가 그것도 규칙적이에요? 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지? 이분? 그게 이분 예습하고 오셨나?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맞아요. 그 늦었다 빨랐다 하는 게 주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러니까 이유가 얘가 있겠다. 좀 있다가 늦어졌다가 좀 있다가 빨라졌다가 좀 있다가 늦어졌다가 좀 있다가 빨라졌다가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모델을 입혔냐면 얘가 만약에 쌍성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렇게 정확히 주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멀어질 때 늦어지고 돌면서 가까이 올 때 우리 쪽으로 빨라지게 볼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입혔더니 정확히 맞았고 펄서 쌍성계를 처음 찾은 공로로 노벨상을 받아요. 봐봐요. 혼자 있으면은 계속 여기서 돌 거잖아. 그쵸, 어디 안 그쵸. 가고. 근데 얘가 누구랑 돌면은 멀어졌다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살짝 멀어지거나 살짝 가까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는 살짝 늦게 관측되고 어떨 때는 살짝 더 빨리 관측되고. 근데 그 폭은 일정해질 거죠.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의한 차이가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네. 신기하다. 근데 그뿐이냐 하면 그뿐이 아니고 이제 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건데 이 주기를 그래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네네. 이 쌍성계 주기를 이게 얼마나 느려졌고
늦었다가 얼마나 빨라졌느냐 이거를 가지고 주기를 측정을 한 건데 그 주기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네. 1975년부터 2005년이라고 되어 있죠. 오, 쭉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본 거예요. 근데 보면은 Y축은 보면 근데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네. 초거든요. 그러니까 초로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보는 거니까 정말 조금 느려진 건데 이 느려지는 게 뭐냐면 중력파로 인한 에너지 손실로 인해 요 오비토 피리어드가 늦어지는 거를 넣어봤더니 계산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그 수치랑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라이거가 보기 전에 사실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저런 데이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중력파가 있다. 그러니까 관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설계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 라이고가 관측한 이것도 이스터에그죠. 중성자 별이 서로를 돌다가 합쳐지면서 블랙홀이 탄생할 때 그렇죠. 나온 그 중력파를 직접 관측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상 쌍성계가 아니었으면 못 봤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쌍성계를 연구를 이 분야 저 분야에서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혼자 돌면은 그냥 그 자체로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중력적인 맞아요. 영향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니까. 물론 태양도 움직이긴 하지만 이 은하 자체를 움직이긴 하지만 그 중력파를 발생시키는 건 너무나 작은 거고. 하지만 그 무거운 게, 그 엄청난 중력을 가진 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중력파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합쳐졌을 때 그 이벤트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합쳐지려면 얘네가 그 쌍성계를 이루고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쌍성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광도 곡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고 갈 겁니다. X축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Y축은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밝기, 얼마나 밝기. 밝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저 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저 전구가 만약에 뭐 맛이 가려고 해서 네. 깜빡깜빡인다고 생각을 하면 아 얘가 뭐 지금은 밝네, 지금은 어둡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근데 대신 수치화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쌍성계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가 1, 2, 3, 4, 5라고 할게요. 쌍성계니까 별이 두 개겠죠. 그래서 오렌지색 큰 친구가 하나 있고 저 파란색 작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 친구가 질량이 훨씬 낮은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주황색 친구를 주변을 돌겠죠. 그럼 저때 저 파란색 친구가 작지만 더 밝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딱 관측을 하면 2번부터 볼게요. 2번. 그러니까 요 큰 친구, 오렌지색 친구가 있고 여기에 그 작은 친구, 파란색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나란히 있으면 파란색 친구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오렌지색 친구에서 나오는 빛 다 네. 보이겠죠, 저희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표기한 거예요. 아래 파란색 선으로 그걸 표기를 한 거예요. 맨 위, 선이 맨 위로 네, 가 있는 맨 게 위로 가 있는 게 그거예요. 네. 파란색 별이 A, 빨간색 별이 B라고 하면은 네. 저 맨 위에 있는 쭉 가 있는 선은 A 플러스 B인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X축이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움직이겠죠.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3번을 보시면 파란색 별이 지금 오렌지색 별의 앞에 있죠. 네. 저러면 마치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 왜냐면 그래요? 파란색 별에서 나오는 빛 다 보이고 오렌지색 별에서 나오는 빛 빼기 파란색 별만큼 가리잖아요, 얘가. 아, 파란색 별 가리니까. 네, 가리니까 저만큼 빛이 그렇구나. 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라인을 보면 좀 떨어졌죠? 네. 그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얘가 다시 움직여서 옆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4번 그림은 결국은 2번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커브가. 빛의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그림에 가면은 얘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뒤로 가죠. 그래서 파란색 별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A가 오렌지색 없어진 거야. 별만 보여요. 그쵸. 근데 파란색 별이 제가 아까 더 밝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돌겠죠. 그러면 2번 그림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맥시멈을 찍겠죠. 아, 그래서 저게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를 가진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그냥 네. 그림이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제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면 실제 데이터예요. 저기에 보면은 HESS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HESS. 기억나시나요 혹시? 헬스 이스터 에그입니다. 기억나니까 네 번째 했어요, 네 번째. 그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액션 영화 찍는 거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요? 액션 영화요? 해가 뜨는데 가서 막 이거 닫으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왜, 그때는 재밌었어요. 아니 그 관측할 때 그 망원경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원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고장 그거 나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서 해 뜨기 직전에 해 저기서 뜨고 있는데 이거 닫았다 그랬잖아요. 손 뜨고. 기억나요? 그래, 맞아요, 네. 했어요. 그 종류의 실험. 이미징 그러네. 에어체인거 텔레스코프. 네. 네. 그거 꽤 오래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종류의 실험 중에 하나인 요 헤스, 남반구를 관측하는 실험인 요 헤스가 본 LS5039라는 유명한 쌍성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기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네. X축을 보시면 여기는 시간은 아닌데 페이즈라고 해서 얘가 정확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그거를 1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가면 한 바퀴 돈 거예요. 네. 1부터 2까지도 한 바퀴 돈 거고요. 그러니까 네. 두 바퀴 돈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Y축은 이제 플럭스인데 빛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저기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superior conjunction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apastron, 그런 다음에 inferior conjunction, 그런 다음에 periastron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게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periastron부터 할게요. periastron은 네. 지금 요 두 별이 서로 돌고 있죠, 이렇게. 네. 저 둘이 도는 요 궤도가 타원형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얘가 중심에 있고 뭐 이렇게 원으로 도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더 가까운 지점이 있고 더 먼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네. 타원형으로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페리아스트론이 뭘 나타내냐면 별과 두 별의 사이가 가장 가까울 때. 아, 네. 가장 가까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파스트론은 반대예요. 아파스트론 같은 경우는 가장 멀 때. 그런 다음에 inferior conjunction은 뭐냐면 저희 시점에서 이거는 관측자 시점이 들어가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관측자 시점에서 얘네가 일직선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일식이나 월식처럼 우리랑 이제 일직선으로 있는데 요 작은 친구가 앞에 있을 때 도는 친구가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superior conjunction은 일직선인데 얘가 뒤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아까랑 좀 비슷한 왜 표기해놨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근데 아까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나란히 있을 때 빛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있을 때가 덜 나와야 되고 뒤에 있을 때가 가장 적게 덜 나와야 나와야 되고. 돼. 네. 네. 근데 보시면 뒤에 있을 때부터 보면 superior conjunction이거든요. 저 때가 미니멈이 아니에요. 잘 보면. 그죠? 미니멈이 아니고 왜지? 미니멈이 어디냐면 더 네, 옆으로 좀 더 가야 옆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좀더 그죠? 옆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맥시멈을 보면 inferior conjunc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inferior conjunction은 앞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나란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엄청난 이스터 에그가 나옵니다. 과연 랩장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어머나,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순간. 큰일 났어. 왜 다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별 나란히 있을 때 밝고 뭐 이거 있죠. 그거는 이 별들이 핵융합을 해서 빛이 나올 때 각자 열심히 태워서 뭔가 빛이 뿜을 때 이면은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TV 감마선은 제가 저번에 열적인 방식으로는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비열적인 방식, non-thermal mechanism으로만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대표 주자로 설명해 드렸던 친구가 요 두 친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재밌었어. 그때 설명 진짜 잘해주셨거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 TV 감마선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제가 나눠 놓은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친구는 일렉트론이라고 써 있는 저 친구예요. 전자. 네. 이 쌍성계가 전자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저에너지 광자랑 얘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이 광자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얘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TV 감마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감마선을 만드는 천체의 중요함은 빛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고 얼마나 저 전자를 에너지를 높게 만들어서 뿜어낼 수 있는가. 전자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 수 그러니까 있는 입자를 가속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네, 중요한 거예요. 입자 가속. 네, 입자 가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역컴튼 산란이라고 불러요. 인버스 컴튼 스캐터링.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천체에서 P가 나오는데 저게 양성자예요. 프로톤. 네. 그래서 저 양성자랑 다른 주변에 있는 양성자가 부딪히면은 거기서 중성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나오는데 파이 제로라고 돼 있죠? 맞아요. 파이 제로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스테이블하지 못해서 좀 있으면 붕괴해요. 근데 붕괴하면 2개 이상의 감마선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저게 TV 감마선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배웠는데. 네, 이거 배웠어요. 이게 오른쪽 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우리 오로라 생기면서 태양에서 이렇게 팍 나오잖아요. 폭발하면서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 입자, 양성자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양성자 입자들이 저렇게 나오면서 서로 부딪히면은 저렇게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나와요. 근데 파이온은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금방 저렇게 감마선 두 개로 붕괴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메커니즘 다 결국에는 TV 감마선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천체가 얼마나 입자 가속을 잘하는가 전자가 됐건 양성자가 됐건 무언가 입자 가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TV 감마선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적게 나오고를 주기를 가지고 나오려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얘네가 얼마나 밝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얼마나 어느 지점에서 입자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가를 봐야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거대한 천체들을 연구하는데 네. 가장 작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배웠어요. 대학원 시절에 배웠단 말이야. 네.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수업이 지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막 너무 두근거려요. 왜냐면 가장 큰 거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큰 걸 연구하는데 가장 작은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약간 내가 다 하고 있다. 가장 큰 것도 그쵸. 내가 하고 있고 가장 작은 것도 내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쭐해집니다. 네, 맞아요. 뻥이 차오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감마선 쌍성계로 저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감마선을 만드는 쌍성계. 네. 그러면은 감마선 쌍성계는 왜 굳이 연구해야 되는지를 또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